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줄기세포 치료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강의를 했는데, 주로 이제 그 문제점이 뭐냐 하면은, 아직도 많은 시간이 경과해야만 그 줄기세포 치료가 이제 확인이 되고 인정이 되고, 아직도 이제 보통 임상 단계 1에 머물고 있으니까, 보통 뭐 한 10년, 5년에서 10년은 더 기다려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적게 본다고 해도 수천만 원은 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배아줄기 세포는 그나마 가격이 싼데, 예를 들면 유도 만능 줄기 세포 같은 경우에는 뭐 비용이 뭐 억대 단위까지 가고 있으니까 그 유도 만능 줄기세포를 이용한 그 줄기세포 치료는 아주 좀 시간이 지난 다음 좀 더 기술이 발달돼서 배양을 쉽게 할 수 있고 또 아주 고품질의 그 줄기세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오면 좀 코스트가 다운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따로 또 중간엽 줄기세포에 대해서 강의를 할까 합니다. 중간엽 줄기세포 치료는 많은 곳에서 하고 있어요. 파킨슨 병만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해서 아주 많은 곳에서 아주 상업적으로다가 많은 그 의사분들이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중간엽 줄기세포가 뭐고 비용은 얼마가 되고 또 어느 곳에서 우리 그 중간엽 줄기세포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강의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줄기세포 치료를 받고 싶은데 배아줄기세포가 난지 아니면 중간엽 줄기세포가 난지 아니면 유도 만능 줄기세포가 난지 이러한 것을 결정할 때 좀 참고가 되고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오늘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 세포를 기반으로 한 그 파킨슨병 그 줄기세포 유형을 볼 것 같으면 여기에 보통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여기는 뭐 한 다섯 가지로 일반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가 이제 그 배아줄기 세포, 배아줄기 세포가 지금 임상을 주도하고 있죠. 그리고 유도 만능 세포 줄기 세포도 그 몇몇 국가에서 하고 있는데 아직도 갈 길이 좀 멉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우리가 그 만만하게 볼 수 있고 좀 생각할 수 있는 거, 그 이유는요. 쉽게 받을 수가 있고요. 또 과정도 쉽고 또 비용도 적기 때문에 중간엽 줄기세포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배아줄기 세포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적어도 5년, 길게는 10년, 그다음에 비용도 그렇게 만만치 않을 것 같고 한데 지금 아직도 그 임상적으로 다들 하고 있는 거예요. 파행적으로다가 하고 있는데 이 중간엽 줄기세포 치료 우리가 보통 누가 어디서 줄기세포 치료를 받았어 하면 그것이 거의 대부분이 중간엽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치료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중간엽 줄기세포의 기원은 어디냐? 도대체 이 중간엽 줄기세포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거는 그 태아의 그 발생 과정을 보면, 이제 정자, 난자가 수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정란이 되면 바로 세포가 난화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물에서 배웠듯이 발생해서 보면 외배역과 내배역이 되죠. 그래서 이제 안에 그 강이 생기고 그래서 안쪽으로 쑥 들어가면서 중간에 머물게 되는 중간에 쌓이는 그런 그 층이 생기는데 그것을 우리가 그것을 중배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간엽 그 줄기세포는 이 중배엽에서 기원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벌써 요 중간엽 요 상태까지 오면 벌써 이제 나팔관을 지나서 자궁에 거의 착상하는 단계입니다.
요 중간엽 줄기세포의 특징이 있어요. 다른 세포와 구별이 되는, 그리고 또 우리가 치료에 사용할 수 있는 아주 특징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은 첫째가 자가 분화예요. 그 셀프 리뉴얼 그래갖고 요 중간엽 줄기 세포는 스스로가 리뉴를 합니다. 스스로 이렇게 재생을 해요. 자기 스스로. 이런 것이 아주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 중간엽 줄기 세포가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하게 그 성숙한 세포로 성장을 합니다. 근세포로도 성장을 하고요. 지방세포로 성장을 하고, 그 다음에 뼈세포로 성장을 하고, 신경세포, 그 다음에 연골조직 세포로도 분화를 합니다. 이런 자기 분화가 있고, 자기 증식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다양성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중간엽 줄기세포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중간엽 줄기세포를 특별하게 하는 게 무엇인가? 이렇게 보면 크게는 뭐 4가지에서 5가지로 보고 있는데, 첫째, 면역 조절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항염증, 항섬유, 항세포사멸, 이런 또 기능이 있고요. 또 손상된 부위에 가가지고 재생하고 또 재생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포를 분할을 시키고요. 또 이렇게 세포가 분할이 되고 부위가 수리가 되고 재생이 되면 뭐가 필요하죠? 혈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혈관 생성. 그 다음에 이제 또 요 세포가 엑소섬이라는 것을 분비를 해요. 엑소섬이라는 걸. 그래서 요 엑소섬이라는 그 포낭을 분비를 하는데 요 안에는 아주 여러 가지 중요한 물질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 치료제로서 아주 요즘 연구가 많이 있고요. 앞으로 그 중간염 줄기세포 치료 과정에서 엑소솜을 이용한 그 치료는 더 연구가 돼야 될 것 같고, 아주 굉장히 많은 가능성, 좋은 치료를 하기 위한 굉장히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뇌 안에 그 세포를 치료를 하고 할 때 이 엑소섬의 그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중간엽 줄기 세포는 그 호밍 이펙트라는 게 있어요. 호밍 이펙트. 그것은 뭐냐면 중간엽 줄기 세포를 주사를 하면, 우리 몸에 이제 그 주입을 하게 되면 이 세포들이 혈관을 따라서 돕니다. 그러다가 어디 뼈 조직에서 이상이 있으면 그곳에 가서, 그래서 뼈가 될 거는 뼈가 있는 쪽, 거기 손상이 되는 곳으로 가고, 신경 쪽에 이상이 있으면 신경 쪽으로 가서, 그래서 자기가 원래 속해 있던 그쪽으로 가서 재생 치료를 하고 수리를 하고 이런 치료 효과를 합니다. 그래서 호밍 효과라고 해요. 그래서 줄기세포를 주사를 맞으면 또 여러 가지 그 효과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관절염으로다가 치료를 받았는데 뭐 다른 몸이 개운해진다든지 뭐 눈이 맑아진다든지 이러한 그 부수적인 그 효과도 얻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런 호밍 효과 때문에. 그래서 그 중간엽 줄기 세포를 또 정제를 합니다. 어떤 식으로 정제를 하냐면, 우리 그 파킨슨병에 사용하는 것은 좀 더 도파민을 분비할 수 있는 그런 신경세포 쪽으로 분화가 될 수 있는 것을 좀 더 분화시켜 가지고 주사를 하게 되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중간줄기세포가 더 많은 양이 우리가 몸에 드니까 그 뇌안 쪽으로 들어가서 치료 효과를 얻지만, 그렇지만 그게 100%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그 중간줄기세포도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그것들이 다른 곳에 가서 좀 망가진 부분을 고칠 수 있다 보니까 다른 어떤 효과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그 호밍 효과에 의해서 우리 몸에 보면 나도 모르게 우리가 이제 나이가 먹고 하다 보면 온몸이 망가지지 않습니까? 피부도 안 좋아지고 장기도 안 좋아지고 뼈도 안 좋아지고 뭐 여러 가지 신경도 안 좋아지고 해요. 하지만 줄기세포를 이렇게 막게 되면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분화가 되다 보니까 그거 속한 곳으로 가서 또 치료를 해줍니다. 이런 그런 호밍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요 호밍 효과를 볼 것 같으면
무슨 중간엽 줄기세포 치료가 이 줄기세포 치료가 무슨 만병통치약 같은 그런 느낌을 주게 되죠. 중간엽 줄기세포 중에서 이제 특히 우리 파킨슨병을 치료하는데 그 엑소섬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엑소섬은 중간엽 줄기세포에서 나오는 그 포낭 같은 거예요. 낭인데 섬이라는 것은 그 포낭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엑소섬 안에는 아주 여러 가지 물질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RNA 유전자도 들어있고 인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단백질, 효소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서 이런 것들이 표적 세포 쪽에 가서 분비가 되고 아니면 흡수가 되고 이 안에는 또 미토콘드리아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미토콘드리아가 망가져 있다면 그것도 좀 고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치료 효과를 얻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보면 간에 가서 어떤 그 간 세포의 그 사멸을 감소시켜서 기능을 향상시킨다든지 그래서 어떻게 돼요? 중간 그 줄기세포 치료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덜 피곤하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옛날에 간이 건강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모티베이션이 증가한다 그랬어요. 뭐든지 하려고 하는 그런 그 추진력 그런 것들이 간에서 나온다고 생각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그 간 기능이 좋아진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건강, 좀 기분도 좋고 좀 몸도 가벼워지고 하죠. 그다음에 콩팥. 이 콩팥이 그 섬유화가 되면 어떻게 돼요? 막히죠. 콩팥이 막히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제 안에서 그 항원 항체 반응이 혈액에서 일어나서 그 덩어리들이 콩팥에 가서 막혀서 염증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염증이 생기면 섬유화가 진행이 돼요. 그렇게 되면 콩팥이 막히죠. 그래서 섬유화도 감소시키고 또 우리가 심장에 혈관이 막히면 인프락션, 괴사가 됩니다. 그 혈액을 산소를 받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조직 일부가 산소를 못 받는 것이 조직 일부가 죽어요. 죽고 나면 그 물처럼 괴사가 됩니다. 그런 것들을 감소시키고 또 우리 뇌에서는 또 여러 가지 염증이 많죠. 여러 가지 그 단백질 덩어리들이 모여서 그 신경세포를 죽이다 보니까 염증이 증가하는데 그런 염증을 감소시켜서 그 신경세포가 오래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들 이런 역할들이 엑소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엽 줄기세포에서는 이렇게 엑소섬 안에 그래서 마이크로비클리라 그러죠. 아주 작은 차라고 이런 포낭이에요. 작은 조그만 포낭 안에 이렇게 많은 물질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분비가 되는데 그 안에는 한 가지 물질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많은 물질들이 들어있고요. 또 중간엽 줄기세포는 사이토킨이나 성장 요소에 작용을 합니다. 영향을 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 다른 표적 세포를 치료를 하고 또 성장을 시키고 재생을 시키고 또 아까 얘기했듯이 중간엽 줄기세포는 세포 분할을 해서 여러 가지 세포로 그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뼈도 치료할 수 있고 지방, 연골 조직, 그다음에 심장, 그다음에 신경세포라든지 근육이라든지 그다음에 혈관 이런 것들을 다 치료를 할 수 있는데 또 안 좋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종양세포하고도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종양세포를 또 촉진시키기도 하고 또 억제시키기도 하는데 아직도 여기에 대한 메커니즘은 더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분명한 것은 종양세포에도 영향을 주고 이 중간엽 줄기세포의 그 생성 과정이나 진행 과정이 우리 그 종양세포하고 많이 닮았고요. 그래서 굉장히 중간엽 줄기세포를 맞았을 때 종양세포의 그 발현 이런 것에 대한 그 걱정이 또 불안감 이런 것들을 갖는 환자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종양을 보고 같으면 이 중간엽 줄기세포가 종양 성장이라든지 종양 억제를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평형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더 치우치면 종양이 성장을 하게 돼서 내가 모르던 암이 커질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어떤 암이 있었는데 그것이 가만 놔두면 10년이 갈 건데 중간엽 줄기세포를 받고 나서 1년 안에 성장을 해서 증상으로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또 억제를 시킬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메커니즘은 어느 환경에서 이런 메커니즘이 일어나는지 아직도 잘 모르고 있지만은 분명한 것은 중간엽 줄기세포가 종양 성장과 억제에 영향을 준다는 거, 그것은 분명합니다. 요것은 이제 지금 파킨슨병에서 이제 특히 뇌 질환, 퇴행성 뇌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 이제 안에 그 염증이 많죠. 그래서 요게 뇌 혈관이에요. 그래서 뇌 혈관은 다른 것하고 좀 구별이 되는 이유가 우리가 무엇을 섭취했을 때, 어떤 약을 먹었을 때 그런 약이 뇌 안으로 바로 전달이 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주 작은 분자만이 뇌 혈관을 빠져나가서 뇌 안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또 우리가 먹는 영양소라든지 아니면 단백질 이런 지방 이런 것들도 이것을 빠져서 나가기가 굉장히 차별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 이유는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중간엽 줄기 세포는 뇌 혈관에서 뇌 안쪽으로 빠져나가는데 굉장히 어렵게, 일부는 좀 빠져나가지만 그렇게 쉽게 빠져나가지가 않고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약을 써야지만 그 중간엽 줄기 세포가 안쪽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중간엽 줄기 세포를 치료를 받고 어떤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이 엑소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엑소섬은 아주 자유롭게 뇌혈관에서 뇌 안쪽으로 빠져나가서 마크로파지를 억제시켜요. 그래서 인플라메이션, 염증을 억제시키고 그다음에 엑손을 형성시킵니다. 엑손. 요 엑손이 망가지면 어떻게 돼요? 신경 전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엑손을 증가시키고요. 그다음에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세포의 사멸을 억제시키고 그다음에 산화 물질도 제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에스트로사이트라 그 성상세포의 그 A1 성상세포를 억제시키고 그다음에 그 교세포의 그 섬유화를 억제시킵니다. 그래서 뇌 안에서 또 섬유가 많이 생기면 우리가 피부에 상처가 났고 아물면 이렇게 섬유 조직이 생기죠. 그 섬유 조직은 그 전에 있던 피부 조직하고 틀린 거예요. 그래서 간에서 그 섬유 조직이 많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간에 병이 나고 낳게 되면 섬유 조직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간경화가 옵니다. 그래서 간경화가 오면 또 간암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섬유 조직이 일단 장기 안에서 많이 생기면은 그 장기 기능이 떨어져요. 그래서 뇌 안에서도 섬유 조직이 많이 발생하면 그 뇌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억제시키고 그래서 이런 메커니즘에 의해서 중간엽 줄기 세포를 이식을 받았을 때 우리 파킨스 병이 좀 호전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일반적인 중간엽 줄기세포, 예를 들면 그 파킨스 병이 아닌 그 일반적인 줄기세포 치료는 어떤 식으로 하냐? 뭐 일반적인 줄기세포 치료는 굉장히 많죠. 요거는 골수에서 줄기세포를 분리를 하거나 아니면 지방세포, 아니면 혈액에서 골수세포를 분리를 해서 실험실에서 증식을 한 다음에 그 신체에 다시 주입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중간엽 줄기세포 치료 진행이에요. 그래서 그 단계를 보면 이제 환자를 이제 평가를 해야 되겠죠. 시술하기 전에. 그 다음에 환자 몸에서 골수나 혈관에서 골수세포를 줄기세포를 분리해서 빼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빼놓은 양이 적죠. 적은데 그 안에 줄기세포는 중간엽 줄기세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줄기세포도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선 중간엽 줄기세포만 빼서 실험실에서 증식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중간엽 줄기세포 말고 다른 줄기세포도 다른 부위에 다 줄기세포예요. 그렇지만 그 줄기세포 안에서도 여러 가지 줄기세포가 있어요. 근데 그 필요한 어느 그 장기 어느 부분에 필요한 그 부분에 필요한 그 줄기 세포를 다시 증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파킨슨병 같은 경우에는 중간엽 줄기세포가 필요하니까 중간엽 줄기세포를 증식을 해서 그것을 다시 환자의 혈액이나 척수 주변의 체액에 주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자가 이제 회복이 되는 단계죠. 이런 절차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보통 이제 이건 파킨슨병이 아니고 보통 그 중간엽 줄기세포를 도네이션, 줄기세포를 빼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헌혈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헌혈하는 데 가서 줄기세포를 도네이션도 합니다. 미국에서는 줄기세포를 도네이션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도네이션 하기 전에 환자 본인도 줄기세포를 도네이션 하고 또 그렇지 않은 가족분에서도 줄기세포를 도네이션도 합니다. 하기 전에 줄기세포를 더 많이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로스 팩터를 한 일주일 전에 처방받아서 복용을 하고 그 다음에 줄기세포를 또 도네이션 하는 방법. 그래서 보통 이거는 일반적인 그 줄기세포 도네이션의 사진이다. 그래서 이런 기계로 인해서 혈액에서 줄기세포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이 그 중간엽 줄기세포의 그 용도는 너무 요즘은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그 관절염 치료로 하다가 지금은 뭐 뇌졸중이라든지 척추 손상, 심혈관 계통의 치료라든지 그 다음에 루게릭 병이라든지 MS, 파킨스병, 그 다음에 크론병이라든지 홍반성 낭창, 루퍼스라고 하죠. 그 다음에 관절염, 당뇨, 피부,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다양하고 여러 군데 그 줄기세포 치료를 하고 있고요. 아직도 대부분의 그 임상이라는 이름 하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상이라는 그 이유는 아직도 그 줄기세포가 어떻게 우리 몸에 들어와서 그 병을 고치고 치료를 하고 하는 그런 것이 명확하게 알려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중간엽 줄기세포 치료에서 이제 파킨슨 병에서는 이제 주로 어떤 식으로 하냐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이 중간엽 줄기세포는 주로 이제 골수라든지 탯줄, 지방 조직 이런 데서 많은 것을 분리를 하는데 보통 그 일반 영리 목적을 하는 것에서는 지방 조직에서 많이 골수를 분리를 한 것을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그 분리가 된 그 중간엽 줄기 세포를 이것이 잘 되나 안 되나 하기 전에 동물, 특히 파킨스병을 가지고 있는 일부러 파킨스병을 만들어요. 그 이제 그 중뇌를 파괴시켜 가지고 만듭니다. 그래서 이 주로 이제 쥐를 가지고 하는 생쥐를 가지고 하는데 여기서 선조체내나 비강내나 아니면 정막내에 투여를 해서 실험을 합니다. 보통 그 시설이 큰 그 일반 영리 그 병원에서는 저런 모델 실험을 보통 1000개 이상이라든지 뭐 3000개 이상 이런 게까지 크게 하는 곳이 있어요. 일반 시설입니다. 중간엽 줄기 세포 치료에서 그냥 의사들이 자기가 병원에서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은 PD 동물 모델로 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연구소에서 PD 동물 모델을 파킨슨병 동물 모델을 그 이제 실험을 거친 그런 중간엽 줄기 세포를 사다가 시술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사다가 그래서 그 사람들은 시술을 하는 정도이지 하지만 또 시설이 큰 데는 동물 모델 실험까지 하면서 그 약이 효과가 있나 없나를 스스로들 판단을 해서 환자를 치료하고요. 또 많은 우리가 알고 있는 중간엽 줄기세포 치료를 받아서 하는 데 가면 보통 닥터 혼자서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중간엽 줄기세포를 검증이 된 거를 사다가 그 시술을 하는 겁니다. 약을 사다가 치료하듯이. 그래서 이제 그 동물 실험이 끝나면 이제 파킨슨병 환자한테 주입을 해요. 그래서 동맥내에 또 정맥내, 뇌실내, 척추, 뭐 비강내 여러 가지 하는데 그래도 가장 안전한 것은 정맥내, 비강내. 그래서 정맥내를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로를 하고 있는데 그나마 제일 안전한 것이 정맥내에 주입을 하고 있는데 이 중간엽 줄기세포는 그렇게 몸에 들어가면 생존율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맥내 하면 암만 해도 그 원하는 곳까지 도달하는데 많은 그 수가 없어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엽 줄기세포에서 나온 그 엑소섬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혈액 내 장벽을 아주 자유롭게 통과를 해서 가서 그 우리가 원하는 치료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중간엽 줄기세포 자체가 또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 엑소섬이 들어가서 그 파킨슨 병의 증상을 개선시키는 때는 이럴 때는 그 이식 거부에 대한 그 걱정을 좀 덜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요 엑소섬을 이용한 치료는 앞으로 그 미래에 좀 더 부작용이 적은 그런 그 파킨슨 병 치료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고, 요거에 대한 가능성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연구소에서는 또 연구를 많이 하고 돈 투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계략적으로 얘기하면 큰 일반 영리 단체들, 큰 병원, 예를 들면 세브란스 병원이라든지 이렇게 큰 병원 같은 데서는 이제 규모가 크고 자금이 충분하다 보니까 중간엽 줄기세포를 뽑아서 동물 실험을 합니다. 이렇게 쥐를 가지고 동물 실험을 하는데 환자분들이 그래요. 왜 원숭이가 아니고 동물 쥐 실험이냐 하면 일단 그 동물 윤리도 있어요. 동물 실험 윤리도 있고 하지만 원숭이 굉장히 비쌉니다.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고요. 또 복잡하고요. 하지만 쥐는 그렇지가 않아요. 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쥐도 포유류고 우리 인간도 포유류고 그리고 그 병의 발생 기전이 중내에서 일어나요. 미드 브레인. 그래서 그 미드 브레인은 중내는 쥐 그 중내나 사람의 중내나 크기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렇게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면역 체계는 쥐 면역 체계하고 우리 사람의 몸의 면역 체계가 좀 다를 수가 있죠. 그래서 쥐에서 성공적으로 됐다가 하더라도 우리 사람한테 했을 경우에는 그것이 다른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쥐에서 실험을 많이 하는데 그 이유는 안정성 테스트입니다. 안정한가, 그다음에 그 결과가 좋은가, 그렇게 보고 결과가 좋고 안전하다면 이제 환자분들한테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아직도 다 임상 단계예요. 지금 중간엽 줄기세포 그 임상은 보통 이 임상 배아줄기 세포보다 좀 빨라요. 왜 그러냐면 좀 돈이 적게 들어가고 좀 용이하기 때문에 시술 방법도 굉장히 용이하죠. 정맥 주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암만 해도 그 빨리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완료된 것이 이상 2A 연구입니다. 여기에서는 뭐 45명이 그 참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이 연구의 목표는 주입 시 얼마큼 주입을 해야 가장 안전한가 그 독성 연구, 독성에 대한 그 안정성 얼만큼, 그 다음에 얼만큼 효과적으로 반복 투여를 해야 하는가, 얼만큼 한 번 하고 확 개선이 되는가 아니면 두 번 하고 개선이 되는가, 몇 번까지 한 이유는 별 차이가 없더라. 그래서 그 아주 효과적인 그 반복 투여 횟수를 선택을 해야 하고 또 얼마큼 많이 할 수가 있는가, 얼마큼 많이 하면 또 우리 몸에 큰 부작용이 있나 그런 것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이상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1상은 보통 21년에 벌써 마감이 됐고요. 그래서 22, 23, 24, 3년이 됐죠. 그래서 이제 2상도 이제 완료가 됐고 곧 이어서 이제 3상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맥 주사를 해서 1년 동안 평가를 한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논문을 찾아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는 안전하다는 결과가 나왔고요. 제가 몇 미리 얼마큼 그 주입을 해야 되는 안전한지 그런 거는 여기서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중간엽 줄기세포 치료가 안전하다는 거. 그래서 이런 안전하다는 것을 이용을 해서 마구잡이로 많은 의사들이 무조건 주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United Parkinson Disease 그 레이팅 스케일에서 그래서 UPDRS에서
요거는 보통 오프 상태에서 보는데 감소가 됐어요. 스케일. 넘버가 많아지면 안 좋은 거, 넘버가 작아지면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감소가 된 것은 효과가 있다. 그 다음에 또 알아낸 것이 고용량으로 했을 때 더 높은 효과가 난다. 이런 상관관계를 확인을 했습니다. EA에서는. 그래서 또 이제 모든 치료가 장점이 있으면 이제 단점이 있죠. 그래서 중간엽 줄기세포의 단점도 있습니다. 그 중간엽 줄기세포, 이거는 줄기세포 자체만의 단점이에요. 아까도 보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었지만 또 단점도 있는데 이 단점은 주로 실험실에서 이것을 대량으로 질 좋은 중간엽 줄기세포를 생산을 해야 되는데 그 생산하는 과정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것이 분화 능력을 하고 많이 하면 능력과 증식이 그 능력이 떨어져요. 그 다음에 그 채취 그 과정이 침습적입니다. 그 다음에 세포 배양 과정에서 또 분화능이 감소해요. 그래서 그 분화를 시킬 때 여러 가지 시약을 쓰고 약들을 많이 쓰는데 그 분화시키는 그 과정에 대해서 여러 나라에서 특허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자기 연구소마다 그 과정, 배양 과정이 특허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엽 줄기 세포를 빼내는 것은 간단해요. 사람의 몸에서 빼내는 거죠. 그 다음에 많이 그리고 건강하고 튼튼하고 질 좋고 이러한 중간엽 줄기 세포를 만들어야 그것을 그 약을 만들고 상품을 만들어서 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돈을 벌죠. 그래서 그런 과정 빨리 또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각 연구소마다 저것을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허를 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굉장히 여기에서는 굉장히 선진국이에요. 앞서가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그 여러 기관에서, 공인된 기관에서 지금 임상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주로 이제 제가 쓴 게, 임상 단계가 주로 배아줄기 세포 임상에서, 임상 환자 선택 기준이에요. 그래서 요것도 그 중간엽 줄기 세포 임상 그 기준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영국에서 한 그 임상 환자 선택 기준인데, 거의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것을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호네니안 척도 단계가 1.5에서 3.0. 보통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그 호네니안 척도가 보통 2에서 3에 속하는 분들이 8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 파킨슨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2에서 3 정도에 속하고 3이 넘어가면 굉장히 병의 진행 속도가 빨라요. 그리고 수명도 굉장히 짧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게 운동이라는 거예요. 호네니안 척도에서 스케일에서 1과 2 사이에 가능하면 오래 머무르셔야 합니다. 어떤 거를 해도 어떤 약을 먹어도 파킨슨병의 진행은 계속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파킨슨병의 진행이 굉장히 빨라서 10년 안에 돌아가시는 분이 있고요. 어느 분들은 20년을 사셔도 스테이지 2, 2에 머무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물론 대부분의 그 환자분들이 거의 비슷한 약을 복용을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약이라는 것은 미국이나 영국이나 한국이나 다 비슷비슷하고 다 같은 약을 먹는 거예요. 그 처방도 왜 그러냐면 의사 선생님들이 다 같은 트레이닝을 받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증상에 따라서 그 처방하는 약이 미국이나 한국이나 영국이나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뭐가 다르냐면 생활을 어떻게 하시느냐가 다른 거예요. 거기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이 무엇을 먹느냐, 그 다음에 어떻게 운동을 하느냐가 여러분의 생명에 얼마큼 오래 사시고 건강하게 사는지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상줄기 세포의 치료는 왜 받느냐? 요것은 우리가 그 레보도파 약을 먹는데 그 효과가 점점 없어져요. 그래서 오프기 시간이 자꾸 길어지게 되죠. 그래서 중간엽 줄기 세포를 맞게 되면 그 기간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약의 효과가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도파민, 레보도파가 1967년부터 쓰기 시작했는데 60년 동안 이거보다 좋은 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약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여러 약들이 나왔어요. 이것을 올바르게 먹은 만큼 뇌 안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그래도 나중에 가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오프 기간이 점점 길어져요. 또 디스키네시아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이런 중간엽 줄기세포 치료를 받으시면 그 약 효과가 더 처음처럼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호네인양 척도 단계 1.5에서 3.0, 그 다음에 4년 이내에서 급속도로 진행하는 그런 속도를 가지신 그 환자분들, 그 다음에 레보도파 치료에 반응이 좋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질병의 지속 기간이 8년을 넘지 않고, 그 다음에 환자 연령이 65세까지 하는 분들을 임상 환자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여기에 속하지 않아. 나는 여기 속하지 않지만 그 줄기세포 치료를 받고 싶어. 왜 그러냐면 그 병원에서는 불안정 많은 환자분들을 뽑아서 임상을 할 수 없어요. 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지만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내가 내 돈을 주고 할래.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하는 것들이 뭐냐면 중간엽 줄기세포 치료이고, 이러한 것을 실제로 많은 곳에서 하고 있어요. 비용도 적고. 그래서 내가 여기에 속하지 않더라도 나는 중간엽 줄기세포를 한번 받아볼래 하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영리 줄기세포 클리닉이 많이 있습니다. 많아요. 세계적으로 많이 있고 또 하는 곳도 많이 있고 한데,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치료를 하는데 그 치료 방법이 공개적으로 공개가 되지 않았고요. 또 그 FDA에서 승인된 그 줄기세포 치료법이 아닙니다. 왜? 아직도 다 임상이에요. 아직도 완전히 끝난 그 치료가 없습니다. 일반 영리 줄기세포나 아니면 공인된 곳에서 사는 배아줄기세포나 유노만능 줄기세포나 아직도 끝난 곳이 한 군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 이제 중간엽 줄기세포 이 클리닉은 시술도 쉽게 할 수 있고 해서 많은 곳에서 파생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업적 줄기세포 클리닉에서 일반적으로 파킨슨병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면 파킨슨병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 그 질병을 치료를 해요. 그래서 이제 주로 복부에서 빼낸 지방세포에서 빼낸 그 중간엽 줄기세포를 가지고 하고요. 또 여러 가지 그들만이 알고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세포를 처리를 합니다.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도 아직 공개가 되지 않고요. 다시 이것을 이제 시체에 주입하고 해서 이제 치료를 얻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그 상업용 줄기세포 클리닉에서 하는 그 효능이 정말 효과가 있느냐? 글쎄요. 그 효과가 있다는 것은 보통 이런 기관, 이런 병원들이 주장하는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줄기세포의 치료가 효과가 있어.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하고 또 거기에서 치료를 받은 환자분들이 나와서 테스트모니 하는 거. 주로 이제 시술 전이나 후의 삶의 질과 그런 그 변화를 끄집어내서 그것을 보여주면서 봐라. 이렇게 달라졌으니까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죠.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원칙적으로 하면 과학계 아주 유명한 그런 저널의 치료의 그 결과를 발표를 해서 그 여러 그 기관들로부터 의사들로부터 비판도 받고 평가도 받은 다음에 이런 식으로 FDA 승인을 받아서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그런 과학 저널 이런 데 발표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환자의 일의 그 테스트모니에 그 의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치료 효과가 플라시보 때문인지,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플라시보 그 이중 맹검을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것이 기존에 먹던 약 때문에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린 그 파킨슨 병은 그 어디에 문제가 있어요? 그 뇌 안에 그 substantia nigra 그 안에 흑질,
그 도파민을 분비하는 신경세포가 망가지기 때문에 생겨나는 그 운동 증상인데, 그 도파민을 분비하는 그 신경세포가 아주 그 희한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도파민이 뭐 새로운 거를 봤을 때, 새로운 그 상황이 닥쳤을 때 기분이 흥분이 되거나 어떤 모티베이션, 그런 삶의 어떤 모티베이션이 증가시키고 할 때 그 도파민 그 신경세포가 활성이 됩니다. 기분이 좋아지고 뭘 하려고 할 때 도파민이 이제 분호가 그 다 티로신에서 도파민이 나오고, 또 도파민이 다 쓰고 나면 또 그 다른 그 호르몬으로 변화가 돼요. 그래서 그 예를 들면은 도파민이 어떤 거를 하냐면, 예를 들면 도파민이 많고 적고를 아주 간단하게, 아주 그 예를 하나 들자면은, 어떤 떡이 있어요. 근데 떡이 있는데 도파민 그 신경계통이 잘 이제 큰 문제가 없는 사람은 떡을 먹고 그 떡이 맛있으면 어떻게 또 먹고 싶죠. 어떤 모티베이션이 생깁니다. 맛있으니까. 그래서 또 손으로 가서 집어서 또 먹어요. 근데 도파민 그 신경계가 많이 망가진 분들은 맛있는 거는 알아요. 그렇지만 손으로 가서 집어서 먹지를 않습니다. 그런 그 모티베이션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파킨슨 병은 아니지만 살아갈 때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모티베이션이 강해서 그 실행에 옮기시는 분들이 있고, 상상력만 많이 가지고 집에서 가만히 앉아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도파민들이 충분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이제 실행력이 그 모티베이션이 강하니까 그렇게 이제 그 여러 가지 뭘 너무 많으면 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냐면 ADHD처럼 그 어느 한 곳에 집중을 못하죠. 원래 너무 많은 것들이 자극을 하다 보면은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다가 그만두고 저것도 하다 그만두고, 이런 식이 되고.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새로운 치료 방법이 나오면 환자 몸에 그 도파민 신경계가 활성이 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증상이 좋아져요. 그래서 이것이 그런 플라시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파킨슨병을 호전시킨다는 것들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손에 끼는 뭐 바이브레이션 하는 장갑, 가슴에 대는 뭐 장갑, 뭐 여러 가지 물질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 신경과 의사들이 파킨슨병 치료를 하다 보니까, 뭘 하니까 환자분들이 먼저 힌트를 줍니다. 내가 이거 했더니 좀 나아지는 것 같다. 그래서 자체대로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들어요. 이것이 바이브레이션, 진동하는 것이 효과가 있구나. 그래서 만듭니다. 그래서 하니까 정말 돼요. 그래서 뭐 몇 개월까지는 잘 되는 것 같아요. 증상이 완화가 되고. 그렇지만 보통 6개월, 1년이 넘어가면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그게 이제 그 도파민 신경계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게 플라시보 효과인지 아니면 진짜 중간엽 줄기 세포 때문에 되는 건지 아직도 잘 모르고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줄기세포 병원의 그 안전 데이터도 굉장히 제한적이죠.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이것을 하는 그 클리닉들에서 발표하는 내용이 80%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냐 하면 잘 보셔야 돼요. 80%가 좋아졌다는 게 아니고 100명이 그 줄기세포 치료를 받았는데 80명에 해당하는 환자분들이 전과 후가 다르다는 겁니다. 좀 긍정적으로 변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80%입니다. 그래서 80%가 좋아졌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80%의 환자들이 긍정적으로 변화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의사항이라고 하면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지금까지 연구에 따르면
반복 주사가 단일 주사보다 결과가 좀 낫습니다. 그래서 몇 주 또는 몇 달마다 주입받는 거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하지만 일반적으로 보통 이제 그 중간엽 MSC 테라피를 받는 곳에 가면 보통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머물면서 그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보통 평균 6주 정도. 대부분의 정맥 투여를 합니다. 정맥 투여를 하고요. 다른 곳에 투여를 할 때는 주로 전신 마취도 하고 투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필요한 주사의 횟수는 그 시술을 하시는 그 전문가가 환자의 상태나 질병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려사항 또 임상 시험, 이 항상 고려해야 될 사항은 이 중간엽 줄기세포가 임상 시험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아직도 그 최적의 복용량하고 얼만큼을 투여를 받아야 되는 것은 연구가 되고 어느 하나 그 결론 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이제 인터넷에 나와 있는 분들도 이렇게 이제 뭐 어디 댓글 달고 이런 것들을 조사해 보면 대부분의 그 환자분들이 안전하다,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시고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일단 물론 치료가 되든 안 되든 큰 부작용이 크면 뭐 그런 말들이 많은데 그런 말들이 별로 없습니다. 또 부작용이 있습니다. 모든 치료에는 부작용이 있죠. 그 부작용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 삼투압제를 쓰는 데가 있고 쓰지 않는 데가 있습니다. 중간엽 줄기 세포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 뇌혈관 내벽을 빠져나가서 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물론 아주 극히 일부는 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엑소선만 자유롭게 왕래가 되는데, 그래서 이 중간엽 줄기 세포를 뇌 안으로 들여보내기 위해서는 통과할 수 있게 하면 삼투압제를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부작용이 있고요. 그래서 삼투압제를 사용하는 데는 항상 물어봐야 돼요. 이런 것을 쓰는 데는 큰 병원 이런 데서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MSC는 그 이식주의 그 환자 몸에서 생존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해야 되는 거예요. 생존율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실험실에서 이런 단점이 있죠. 이거 중간엽 줄기세포의 단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존율을 높이고 그 여러 가지 그 품질이 좋은 것을 이식을 해야 치료 효과가 좋은 거죠. 그 다음에 2종 MSC는 그 이식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거부 반응이 일어나면 면역 억제제를 쓰니까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배아줄기 세포 같은 경우는 거부 반응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1년 정도 면역 억제제를 복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그 잠재적인 부작용들, 그 발열이 있고요. 또 통증이 있습니다. 그 주사 부위에 통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경미한 빈혈이 있다는 것도 보고된 것이 있고, 또 피로와 불면증, 긴장을 해서 그런 건지 여러 이유에서 또 피로와 불면증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변비가 적게 또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메스꺼움, 구토 이런 것들이 그 부작용이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각한 합병증이지만 아주 굉장히 드물게 나타나요. 이제 그거는 뭐냐면 감염이 있고요. 면역 조절 효과로 해서 감염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감염이 있게 되면 면역 억제를 치료를 합니다. 그다음에 그 면역 반응, 거부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이제 거부 반응이 일어나면 이제 감염이 생기기도 하고, 또 색전증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큰 병원이면 금세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신진대사, 또 영양 문제, 이런 심장 박동, 중추신경, 혈관 관계에도 또 합병증이 있는데, 이런데 합병증이 생기면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종양의 성장. 근데 사실 나는 건강한 것 같은데 파킨슨병만 빼고 나면 다 건강해요.
근데 내 몸속에 종양이 자라고 있다는 것은 누가 알까요? 모릅니다. 저것이 어느 정도 커져서 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몰라요. 그래서 저거는 도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좋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나는 건강해. 그렇지만 종양이 자라고 있다면 드물기는 하지만 이 증식 능력이 활성이 돼서 종양이 빠른 시일 안에 커질 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금기사항,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중간엽 줄기세포 치료 이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이제 파킨슨병 증상을 가진 파킨슨병 증상은 어떤 약물 복용으로 인해서 생길 수도 있고요. 조현병, 스키즈프레니아 약물을 또 과다 복용했을 때도 파킨슨병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플러스 증후이라든지, 그 다음에 동반 질환, 뭐 우렬성 심부전,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자가 면역 질환이라든지, 뭐 어떤 종양학적 질병, 그 다음에 부비강 쪽의 염증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바이러스 감염, 그 다음에 이제 인지 능력에 결함이 있으신 분들, 그 다음에 정신질환, 우울증이라든지 어떤 중독 환자들, 임신, 이런 것들이 있다 생각하면 그 중간엽 그 줄기세포 치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해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마 그 중간엽 줄기세포 치료를 받기 전에 이런 것들을 물어볼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런 걸 숨기고 치료를 받으시면 안 돼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중간엽 줄기세포에 대한 그 아주 간단한 그 강의가 끝났고요. 그 다음에 그 일반 영리 줄기세포 치료를 하는 의료기관들이 있어요. 이제 제가 이렇게 몇 개를 이렇게 나열을 했는데, 스위스 메디카가 그래도 가장 큽니다. 가장 크고 시설도 크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기관들은 보통 그 의사분들이 하는 거예요. 개인 의사분들이 하는 건데, 스위스 메디카는 구글에서 스위스 메디카를 치면 바로 뜹니다. 그러면 우리가 온라인 상으로 바로 문의를 할 수 있어요. 돈도 안 받고 문의를 해줍니다. 그래서 문의를 하시고, 그래서 여기는 보통 10,000명 이상 치료 경험을 가지고 있고요. 이 10,000명을 잘 생각해야 되는데 10,000명 이상이 꼭 파킨슨병만은 아닙니다. 스위스 메디카에서는 파킨슨병만 치료를 하지를 않아요. 중간엽 줄기세포를 치료를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중간엽 줄기세포 치료 경력이 가장 많고요. 스위스 메디카는 여기서 치료를 받은 환자들의 그 평가가 아주 친절하고 또 그 전문성이 있고 스태프들이 전문성이 있고 환경도 좋다는 그런 긍정적인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스위스 메디카에서 여기서 환자 리뷰는 유튜브라든지 페이스북, 그 다음에 startstemcell.com에서 확인을 할 수 있고 가장 평점이 좋은 기관입니다. 여기 그 미스프린트가 됐네요. 그래서 보통 코스트는 글쎄 한 10,000불 정도, 좀 이런 것은 비싸지만 그래도 여선이 아닌가. 그래서 환자보다 다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직접 컨택을 하셔서 영어로 할 수 있습니다. 영어 되면 요즘은 구글 그 트랜슬레이션이 잘 되죠. 그 함께 이용하면서, 아니면 타입치기가 불편하시고 손이 떨려서 불편하고 하시면 주로 자식분들이나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을 같이 도움을 받아서 문의를 하셔도 됩니다. 바로 항상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유클리닉이라고, 이것은 터키에서 하는데 보통 500명 이상 치료를 했다는데, 이것도 파킨슨병만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치료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닥터 아니면 글칸이라는 분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터키 이즈미르에서 하고 있는데 한 7,500달러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저렴하죠. 그 다음에 메디컬 센터 주벤타라고 해서 멕시코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500명 이상 했고, 그 다음에 9,000달러 정도 소비가 됐답니다. 그래서 여기도 닥터, 뭐 어떤 여성 닥터분이 하고 있는데도요. 뭐 그 다음에 이제 또 콜롬비아에서는 한 320만 불 정도.
그다음에 멕시코에서도 했는데 요거는 5,000명 정도. 그래서 3,800달러. 이것도 이제 굉장히 그 닥터 플로레스라고 하시는 분인데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건너가요. 미국이 안 되니까 멕시코로 건너가서 많이 하기 때문에 5,000명 이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면 미국 환자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이분도 보면 여러 가지 스템셀 치료를 다 합니다. 줄기세포 치료를 굉장히 많이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줄기세포를 사다가 하는 거예요. 연구소에서 사다가. 그 다음에 이제 아이디 클리닉 뱅콕, 이건 방콕, 태국에서 하는 거예요. 4,000명 이상, 5,200달러 정도 하는 건데, 여기도 굉장히 그 평가가 좋아요. 태국에서 하는 것도 평가가 좋은데, 여기도 4,000명 이상인데, 파킨슨병만은 아니고, 여러 가지 줄기세포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이제 이것보다 더 많죠. 이것보다 더 많고, 그 중간엽 줄기세포를 사다가 할 수 있으면은 뭐 조금만 의사들은 트레이닝만 받으면 할 수 있는 그런 치료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요것은 이제 참고하라고 이렇게 보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여기서 보면 환자의 85%가 이 치료를 받고 추천을 합니다. 중간엽 줄기세포를. 그래서 이제 이거 뭐 파킨슨병만이 아니고 모든 중간엽 MSC 테라피 치료를 받으신 환자분들이 85%가 추천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긍정적이죠. 수술 시간은 한 4시간 정도 소비가 되고요. 10일 정도, 재활 30일 정도. 요거는 파킨슨병 환자 정도. 그래서 이제 어떤 전신 마취를 주로 한다고 하고. 그래서 보통 대부분 치료와 재활 그리고 다 해서 한 6주 정도가 소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마련한 숙소에 머무르기도 하고 또 병원 안에서 머물기도 하고 아니면 호텔에서 머물기도 하고 그래서 해외에 나가서 치료를 받으려면 6주 정도 경비를 쓸 것도 경비를 생각을 하셔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엽 줄기세포 치료를 받으시기 전에 중간엽 줄기세포를 받을 건지 배아 줄기세포를 받을 건지 잘 생각해 보시고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하는데 보통 1,000만 원 정도에서 아니면 또 더 많이 투자를 하는데 여행 경비도 있죠. 항공료도 있죠. 또 거기서 지낼 때 환자 보호자도 쫓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행 경비가 더블로 되죠. 그렇게 되면 많은 돈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중간엽 줄기세포 치료에만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또 배아줄기세포는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두 개를 잘 치료를 해서 배아줄기세포는 직접 뇌에다가 이식을 하는 방법이고 중간엽 줄기세포는 정맥 주사를 해서 세포 호밍 효과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 군데 효과가 있을 수도 있어요. 꼭 파킨슨 병에만 좋은 것은 아니고 또 그런 것도 있고 우리가 파킨슨 병을 앓게 되면서 또 여러 가지 약을 쓰므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리 몸, 장기라든지 근육이라든지 뼈, 뭐 여러 가지 부분에도 점점 좋아지지 않죠. 나빠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간엽 줄기세포를 하게 되면 어떤 부수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을까? 내가 80인데 과연 이렇게 많은 돈을 써서 해야 되는가? 그래서 나의 그 상종 기간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안전성은 많이 이제 여러분들이 그 테스트모니, 환자분들이 치료를 받은 환자분들이 테스트모니가 인터넷에 있으니까 잘 보고 생각하셔야 되고, 그래서 제일 이제 많이 생각하는 의료 비용, 그 다음에 당장 받을 수 있는가, 현재 활용 가능성,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절대 이 치료를 받고 나면 내가 약을 끊고 정상인으로 돌아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뭐 주로 이제 한국에서 뭐 누가 보면 그 배아줄기 세포 치료를 받고 테니스를 친다. 물론 글쎄요 테니스를 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너무 과대 그 광고 효과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주로 그 목표는 그 레보도파의 치료 효과를 증대시키는 겁니다. 아직까지 레보도파가 가장 좋은 약이고 치료 효과도 확실한데 저것이 아주 굉장히 짧아요 기간이.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저 치료 효과를 가장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나의 그 환자분들이 그 투병 생활의 삶의 질이 개선이 됩니다. 이거 치료를 하고서도 또 운동과 식이요법을 절대 게을리해서는 안 되고요. 항상 하지만 여가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모임도 가지셨으면 하는 걸 항상 제가 권장을 해요. 파킨슨병 환자분들끼리.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일반적으로 또 고려해야 할 사항은 이 중간엽 줄기 세포 치료가 개인마다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분한테는 전혀 효과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수천만 원을 이제 쓰는데 결과가 없으면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알고 가셔야 돼요. 마음의 준비를 확실히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분은 효과가 굉장히 좋을 수도 있고 또 나는 또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고 또 나는 효과가 굉장히 좋을 수도 있고 다른 분은 안 좋을 수도 있고 이렇게 개인마다 결과가 다르고요. 또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이 줄기세포 치료는 여러 다양한 그 치료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이 치료를 받는 이유는 그 레보도파의 그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또 삶의 질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하는 여러 그 치료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만병통치약이 절대 아닙니다. 만병통치약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그 연구 기술이 이제 주고요. 그래서 이제 아직도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 많은 연구소에서 합니다. 병원이 아니고 이런 연구소, 그 줄기세포를 연구하는 연구소가 굉장히 많고 우리나라도 아주 큰 선진국, 굉장히 최첨단으로 앞서 나가는 나라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이런 데서 그 줄기세포를 만들어서 판매를 합니다. 의사들한테. 그래서 그럼 이제 의사들은 그걸 사서 시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머지않아서 이제 임상이 끝나고 나면 좋은 결과 있으면 좀 더 우리가 그 의사분들이 쉽게 접근을 해서 트레이닝을 받고 그 환자분들에게 쉽게 가까운 곳에서도 그 중간엽 줄기세포 치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비용도 적게 들고 또 이제 그 의사분들하고 의사소통도 그 결과 보고도 경과 보고도 잘 쉽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렇게 해서 중간엽 줄기세포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이제 이런 제가 좀 힌트를 줬어요. 뭐 어느 곳에서 할 수 있고 비용은 얼마 정도 하고 그러니까 나는 이 중간엽 줄기세포를 받아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런 곳에 이제 지금부터는 본인들이 연구를 하셔서 컨택을 하고 하셔서 이제 결정을 하시는 겁니다. 본인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도 지금 많은 의사분들이 이런 중간엽 줄기세포에 대한 상담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좀 꺼려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결국은 내 몫이다. 이것은 결정하는 것은 내 몫이다. 일단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는 큰 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죄송합니다만 이제 또 돈이 없으신 분들은 좀 그렇고요. 그래서 항상 운동하고 내가 무엇을 먹느냐가 그 파킨슨병의 그 진행 과정에 큰 영향을 주고 있으니까 항상 운동도 어떤 식으로 하고 제가 영상을 만든 것인데 그것을 보면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면 좋구나. 또 식이요법은 이런 식으로 하면 좋구나. 그런 것들을 또 하고 이런 것들이 나한테 진짜 효과가 있는지 없는 건 항상 어떻게 돼요? 일기를 쓰라고 했죠. 일기를 써야지만 내가 시도하고 있는 것이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쓰라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것들을 할 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